한국에서 번 돈, 정말 미국으로 빠져나간 걸까요? 오늘 아침 MBC 뉴스가 던진 한 줄의 질문이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밤새 클릭하며 만든 매출, 그 이익은 과연 어디로 갔는가?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국제거래조사국까지 투입한 이유, 그리고 다른 방송사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미국 본사로의 이익 이전 구조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 문제가 단순한 기업 세무조사가 아니라 한국 경제 주권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지 보이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최서연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유통과 이커머스를 담당하는 경제부 기자죠. 10년 넘게 이 분야를 취재해왔지만 2025년 12월만큼 충격적인 달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취재원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는 겁니다. 처음엔 또 흔한 보안 사고려니 했죠. 하지만 규모를 듣고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370만 건이요.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의 정보가 한순간에 노출된 겁니다. 사무실로 달려가 컴퓨터를 켰어요. 쿠팡 공식 발표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구매 내역까지 모두 유출됐다고 하더군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 역시 쿠팡 로켓 배송을 애용하던 고객이었거든요. 편집국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동료 기자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죠. 이건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고요. 쿠팡이라는 거대 유통 공룡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급하게 취재에 나섰습니다. 쿠팡 본사 앞에는 벌써 취재진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출입구를 에워쌌죠. 하지만 쿠팡 측은 일절 입을 다물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분노는 SNS를 통해 폭발했어요. 한 고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고 쓰던 서비스인데 배신당한 기분이에요. 또 다른 고객은 더 직설적이었죠. 이런 대기업이 개인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녁 뉴스 데스크가 이 사건을 톱으로 다뤘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대한민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의 추락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사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쿠팡에게 더 큰 태풍이 몰려오고 있었으니까요. 제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이틀 뒤인 12월 23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 라디오에서 MBC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귀를 의심했죠. 국세청이 쿠팡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야 했거든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직후의 세무조사라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국세청 취재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어요. 서연 기자, 이번 조사는 보통이 아니에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움직였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요. 일반적인 정기감사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규모가 어느 정도죠? 150명 넘게 투입됐어요. 국제거래조사국까지 합류했고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150명이라니요. 이건 전쟁 수준이었어요. 국세청이 이렇게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건 정말 특별한 경우뿐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국제거래조사국의 참여였죠. 이 부서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거래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곳입니다. 삼성, 현대차 같은 대기업을 상대할 때나 투입되는 정예부대죠. 쿠팡 본사 앞은 또다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박스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직원들의 표정은 창백했습니다. 한 쿠팡 직원과 마주쳤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우리 일자리는 괜찮을까요? 저도 위로의 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요. 오후 브리핑에서 국세청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신중한 표현을 썼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쿠팡의 국내외 거래 전반을 들여다볼 겁니다. 특히 미국 본사와의 거래 구조가 핵심이죠. 미국 본사요. 그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쿠팡의 구조는 복잡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한국 기업 같지만 실제로는 다르죠. 본사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고
법인은 델라웨어주에 등록되어 있어요. 뉴욕 증시에도 상장되어 있고요. 이런 구조가 왜 중요할까요? 세금 때문입니다. 자료를 뒤지며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쿠팡코리아는 매년 엄청난 매출을 올리지만 순이익은 늘 마이너스였습니다. 적자라는 얘기죠. 반면 미국 본사는 흑자를 기록했고요. 이상했어요.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어떻게 한국 법인은 적자일까요? 세무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서연 기자, 이걸 보세요. 한국 법인이 미국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겁니다. 브랜드 사용료, 기술료, 컨설팅 비용 같은 명목으로요. 그러면요? 한국에서 번 돈이 비용 처리되어 미국으로 넘어가죠. 한국에선 세금을 덜 내고 미국에선 법인세가 낮으니 전체적으로 세금을 아끼는 겁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합법적일 수도 있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구조였죠. 국세청이 파고드는 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쿠팡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익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그 거래가 정당한지를 밝혀내려는 거예요. 취재를 계속하면서 더 많은 의혹이 떠올랐습니다. 쿠팡의 물류센터, 배송 시스템, 고객 데이터는 모두 한국에 있어요. 실제 돈을 버는 곳도 한국이고요. 그런데 왜 한국 법인은 계속 적자일까요? 한 국세청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무조사가 아니에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구조를 파헤치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죠. 쿠팡이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얼마나 벌었고 미국으로 얼마나 보냈는지. 그 차이가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세청 내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물론 공식 자료는 아니었지만 신뢰할 만한 정보였어요. 쿠팡코리아가 미국 본사에 지급한 금액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로열티 명목만 연간 수천억 원이었죠. 기술 사용료, 브랜드 사용료, 경영 컨설팅 비용까지 더하면 조 단위에 육박했어요. 문제는 이 금액이 정당한가였습니다. 국세청은 여기에 의문을 품었죠. 세무사 출신 지인을 만났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정상 가격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끼리 거래할 때도 시장 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쿠팡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건가요? 국세청이 보기엔 그렇다는 거죠. 시장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을 미국 본사에 지급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손에 쥔 커피잔이 차가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부 유출의 문제였죠. 한국 소비자들이 쿠팡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낸 돈이요. 그 돈이 한국 경제에 남아 세금으로 쓰여야 하는데 복잡한 회계 처리를 거쳐 미국으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거리를 걷다가 쿠팡 로켓 배송 트럭을 봤어요. 파란색 트럭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배송기사님의 땀 흘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분들이 만든 가치가 제대로 한국에 남고 있을까요? 국회 앞으로 향했습니다. 야당 의원실에서 긴급 간담회가 열렸거든요. 한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쿠팡이 한국에서 1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법인세는 고작 몇백억 원만 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의원도 거들었죠. 중소자영업자들은 몇천만 원 벌어도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대기업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자였죠. 감정보다는 팩트를 전해야 했어요. 회사로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만약 쿠팡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냈다면 얼마였을까요? 국세청 추산으로는 수조 원에 달할 수도 있었어요. 수조 원이요. 그 돈이면 학교를 몇 개나 지을 수 있고 병원을 몇 개나 세울 수 있을까요? 복지 예산은 또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요?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쿠팡이 법정에 섰거든요.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 자료를 입수했어요. 원고는 쿠팡 주식을 보유한 미국 투자자들이었죠. 소장을 읽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명확했어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미국 증권법은 엄격하죠. 상장사는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 정보를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쿠팡은 이를 어겼고요. 소송 대리인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쿠팡 경영진은 데이터 유출을 알고도 몇 주간 숨겼어요. 그 사이 주가는 계속 올랐죠.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겁니다.
실제로 유출 사실이 공개된 후 쿠팡 주가는 폭락했어요. 하루 만에 15%나 떨어졌죠.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수조 원이 증발한 겁니다. 피해 투자자 중 한 명과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은퇴교사였어요. 은퇴 자금으로 쿠팡 주식을 샀어요. 한국의 아마존이 될 거라 믿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지다니 배신감이 들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들이 피해를 받고 미국에서는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어요. 쿠팡은 양쪽에서 공격받는 형국이었죠. 소송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청구 금액이 수십억 달러에 달했어요. 한화로 몇 조 원이죠. 쿠팡의 재무 상태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했어요. 그곳 기자는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쿠팡의 기업 거버넌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죠. 밤새 미국 언론 보도를 추적했습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CNBC 모두 쿠팡 사태를 다뤘어요. 한국 기업의 추락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2월 17일 국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였죠. 국회 본관 앞은 취재진으로 북적였어요. 저도 그 속에 섞여 있었고요. 모두가 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쿠팡 대표이사였죠.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청문회장에 들어서자 빈 의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증인석이었죠. 그 빈 의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의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3천만 국민의 정보를 유출하고도 국회에 나오지 않다니 이게 대기업의 태도입니까? 다른 의원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죠. 쿠팡은 한국 소비자 덕분에 성장했어요. 그런데 위기 상황에선 책임을 회피하는군요. 쿠팡 측은 서면 답변만 제출했습니다. 대표가 해외 일정이 있어 참석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어요. 누가 봐도 변명이었죠. 야당 의원실로 찾아갔어요. 보좌관이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에요.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고발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할 건가요? 물론이죠.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대기업이라고 국회를 무시할 순 없어요. 청문회는 쿠팡 없이 진행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이 증언대에 섰죠. 하지만 핵심 당사자가 없으니 공허했어요. 한 의원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빈 의자가 오늘의 하이라이트네요. 쿠팡의 오만함을 상징하는 의자죠. 청문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소비자단체 대표가 나왔습니다. 쿠팡 대표를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에요.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3천만 명의 집단 소송이에요.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겁니다. 기사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쿠팡이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기업이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쿠팡이 직면한 위기는 네 갈래였어요. 첫째, 한국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였죠. 150명의 조사관이 미국 본사와의 거래까지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둘째, 미국 법원의 집단소송이었어요. 투자자들이 수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셋째, 한국 국회와 정치권의 압박이었습니다. 청문회 불출석으로 여야 모두의 공분을 샀어요. 넷째,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었죠. SNS에서는 쿠팡 탈퇴 인증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면 초가였습니다. 쿠팡 직원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는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최악이에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제 일자리도 불안하죠. 물류센터도 찾아갔습니다. 배송기사님들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불안감이 역력했죠. 한 기사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배송만 할 뿐인데 회사가 이 지경이 되니 막막해요. 중소협력업체도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쿠팡에 물건을 납품하던 한 업체 대표를 만났어요. 쿠팡 주문이 확 줄었어요.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니 저희도 피해를 보죠. 대책은 있으신가요? 다른 판로를 찾아야죠. 하지만 쉽지 않아요. 쿠팡 의존도가 너무 높았거든요. 증시도 요동쳤습니다. 쿠팡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찍었어요.
시가총액이 반토막 났죠. 개인 투자자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 비관적이었어요.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쿠팡의 브랜드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회복에는 최소 수년이 걸릴 것이다. 밤늦게 데스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한 번의 실수가 도미노처럼 모든 걸 무너뜨렸죠. 2025년 12월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쿠팡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이커머스 시장 전체의 전환점이었죠. 소비자들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빠른 배송만을 쫓던 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신뢰, 투명성, 책임을 따지기 시작했죠. 경쟁사들도 긴장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SSG 모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어요. 쿠팡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거죠.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세청이 합동으로 이커머스 업계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한 공정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너무 커졌어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결과가 나오려면 몇 달은 더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호탄은 올라갔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어요. 미국 소송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변호사들은 길고 지루한 법정 싸움을 예고했어요. 승패를 떠나 쿠팡의 이미지는 이미 실추됐죠. 국회는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고 다국적 기업의 세무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었어요. 한 의원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쿠팡 사태가 법 개정의 계기가 될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요. 소비자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봤습니다. 쿠팡 대신 중소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로컬 경제를 살리자는 움직임이었죠. 한 소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늦게 배송돼도 괜찮아요.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하죠. 저녁 무렵 한강을 걸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머리는 맑아졌어요. 쿠팡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죠. 하지만 확실한 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기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윤만 추구하면 되는가?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사무실로 돌아와 마지막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쿠팡 사태, 대한민국 이커머스의 성찰.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기사가 올라갔죠. 곧 독자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최서연입니다. 앞으로도 진실을 전하는 기자로 남을 겁니다. 쿠팡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기업도 소비자도 정부도 모두요.